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요즘 흐름은 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게 한국 시장의 상당한 특징이네요. 0.8% 거의 1% 가까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락 종목이 더 많지? 신기하네. 게다가 삼성전자가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신기합니다. 네, 지금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대비해서 강세가 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뭐 아주 구석탱이 있는 종목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사고 코스닥에서는 팔고, 이게 지금 고착화된 것 같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코스닥을 무시하냐, 코스닥은 왜 안 사주냐, 그 이유를 봤더니 코스닥 시장 자체가, 물론 그 안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들 많이 포진해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PER이 110배에 달합니다. 코스닥이. 바이오 주식들이 많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아직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고. 그렇죠.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PER 배수만 봐도 국장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거기다 거버넌스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안 건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뭐 최근의 흐름만은 아니고 21년부터 수급을 보면은 여실히 나타나는데, 좀 이따 더 자세히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좀 잘해줘야 되겠죠? 이 코스닥 시장 조성할 때. 거래소도 압니다, 이 현실을. 거래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자료가. 그래서 참 슬픈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0.8% 상승, 코스닥은 0.7%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뭐 중간에 마이너스도 갔다가 그래도 거의 뭐 보합까지 올라와서 끝났고요. 하이닉스가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그렇죠. 3% 넘게 상승했었는데 전부 다 반납하고 1% 아래로 좀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신나게 지금 전기전자 담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죠? 내일 뭐 오늘 저 뭐 6시 이후에 통계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같이.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한 6% 상승해서 철강 섹터가 제일 많이 상승했고요. 증권주는 최근에 뭐 은행이랑 이제 보험주 필두로 지금 밸류업 종목들이, 금융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들 회사는 가만히 놔둬도 밸류업 잘하는 그 섹터라서 얘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되고, 그만하면 안 되지만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되고, 다른 애들이 좀 열심히 해줘야지 이제 한국 시장이 밸류업이 되는데, 밸류업 잘하는 애들만 더 밸류업을 하고 있고. 아니야, 근데 증권사는 좀 해야 돼. 증권사 배당 저기 5% 이상인 거 몇 개만 있어요. 5% 이상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증권주가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제일 많이 주는 주식 증권주거든요. 꾸준히. 그러니까 뭐 한 해 잠깐 주고 만 게 아니라 꾸준히로 따지면 이게 제일 많이 주는데, 뭐 그런 측면에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파월이 요즘에 좀 완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물가가 2%까지 안 떨어져도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완화적인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오늘 한국은행도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었는데 3.5%로 만장일치 금리 동결은 됐지만 변화의 조짐이 조금 있었죠. 3개월 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해서 4명은 3.5%가 유지가 된다 했는데,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의견을 2명이 제시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1명이었거든요. 1명이 더 추가로 늘었습니다. 2명 아니면 3명까지도 예상했거든. 2명이네.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제 통화정책 기대를 선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상당폭 하락을 했는데, 금통위원들은 이제 현재 금리 수준이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너무 인하 가능성을 빨리 선반영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을 했다기보다 미국 금리 인하를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 한국 채권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시장을 바라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금리만 보면은 긴축적이지만 시장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긴축 정도가 많이 완화가 됐다. 그리고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 정도가 더 커졌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너무 빨리 선반영해서 내려간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걱정을 하는 듯한 코멘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기자회견 이후로 쭉 이렇게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소폭 이렇게 상승세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오늘 한화 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기존 전망대로 10월에 한 번 인하하는 걸 반영을 해서 연말에는 3.25로 기준금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방향문, 통방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비둘기파적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긴축적인 면모도 보였지만 비둘기적인 면모도 좀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고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는 문구도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3개월 내에 금리를 내리자는 소수 의견이 한 명 더 등장했잖아요. 그렇지. 이거와 관련돼서 좀 질문이 집중이 됐었는데 네. 시장 금리 하락이 과도했다는 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물가의 진전이 있던 만큼 방향 전환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완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을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금리 뭐 지금 하나증권 10월 얘기했습니다만 김성수 의원은 네. 언제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사실 뭐 시장 투자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 미국 금리에 하도 휘둘리다 보니까 한국 금리는. 네, 예전에는 이제 거시경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거시경제 그러니까 왜 관심을 영향을 가지는 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오를 만큼 다 올랐으니까. 네. 거시경제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누구나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떨어질 거고 네, 금리도 충분히 이미 다 떨어졌고 네. 그래서 뭐 많이 안 떨어지면은 금리 상승 조금 반등하겠죠 시장 금리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고 할 텐데 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미국 금리 영향이 훨씬 더 크죠. 사실은 저도 미국 금리 보면서 한국 채권 몇 분 좀 샘플링으로 사들여 봤거든요. 좋더만 지금 한 3-4% 수익 났더만.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 왜냐면 사실상 우리는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도 더 안 내려갈 수도 있는데 왜 벌써 3-4%씩 수익이 나냐 이거지. 그러니까 미국 걸 반영해서 굉장히 빨리 금리가 내렸어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사실 그 미국 시장의 테크 기업들 주식이 좋았는데 TSMC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네. 네, TSMC도 3.5% 정도 상승을 했고 뭐 엔비디아도 한 3% 가까이 올랐고 네. 마이크론도 4% 올랐고 AMD도 4% 올랐고 네. 뭐 AI 관련된 회사들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오전에 좀 상승이 좀 크게 있었는데 그걸 다 반납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TSMC는 6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 증가를 해서 5월 달에도 30%대 성장을 했는데 6월 달에도 계속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28% 증가. 네. 엄청나게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1트릴리언 달러 정도 시총이 됐죠. 한국 돈으로 1,300조 원입니다. 1,100 몇십 조던데 따져보니까 그런가? 네, 1트릴리언 조금 안 되거든요. 네. 0.9 몇인데 1트릴리언이라고 하면은 1,300조 대겠죠. 네. TSMC가 하여튼 시가총액 네. 굉장히 상위 종목 전 세계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10위권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2배 정도 시총을 좀 받고 있는 2배가 상황이죠. 넘죠. 예, 2배가 넘습니다. 근데 사실 이익 규모는요 큰 차이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분기 영업이 14.5조예요. 그리고 한국 50%로 해주고 무려 영업이익률 50%로 때렸어 내가 이 매출 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1년간 유지되거나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계산해 보니까는 1.45조, 아니 분기에 1.45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 6조, 60조, 14.5조니까 60조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지금 삼성전자 한 50조 내외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차이는 2배예요. 2배 좀 더 나요. 그렇죠. 멀티플의 차이인데 참 슬픕니다. 어쨌든. 오늘 나침반이 장 시작하기 전에 한국장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너무 실망적인 면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망하면 그때부터 반등하는 거 아니야? 항상 그랬잖아, 그죠? 그러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특히 실망적이었던 거는 마이크론이 4% 올랐으면 마이크론보다 더 잘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네. 1%도 못 올랐다는 게 참 슬픕니다. 팔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이거 팔아서 빨리 이제 부동산 사야 돼.
빨리 부동산 사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좋잖아. 요즘 또 많이 올라간다는. 불패시나 물론 이제 중간에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2008년 9년 사신 분은 2025년까지 굉장히 어렵고 그때 부동산 다시는 안 해 했지만 결국 17, 18년 넘어서까지 버티신 분들은 결국 불패인 거야. 영원한 불패, 60년 불패 자산 부동산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부동산을 어떻게든지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다 뭐 30조, 40조씩 돈을 계속 대주는 상황이니까 너무 좋은 시장이죠. 그다음에 세금도 얼마 없잖아.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 세금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장기로 근로소득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 그렇죠. 훨씬 낮아요. 제가 지금 내는 저기로 하면은 한강 부인들 살아야 돼. 내가 내는 세금만큼 부동산 세금 내려면 한강 부인들에서 따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한남동 그렇죠. 이런데 한남동 이러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게요. 네. 참 슬픕니다. 세금도 참 화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10일부터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일단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1차 파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때 사측이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이 이제 전체 직원 12만 명 중에 한 25% 정도 비중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노조원이고요.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노조원은 6,500명 정도고 이 중에 80%가 반도체 직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총파업 목적 자체가 반도체 생산 차질을 일으키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우려가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지금 잘 나가는 상황도 아니고 어려워서 빨리 쫓아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도 이런 일이 나는 있네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기술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가 진짜 궁금해. 지금 기술의 리더십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열받아서 노조에 참여했을지 아니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지 되게 궁금해요. 뭐 아무래도 뭐 임금 관련된 불만이 많겠죠. 그거는 잘 못했으니까 임금이 안 나오지. 왜냐면은 지금 원 A 그리고 그 전에 원 X 무슨 원 썸띵 공정 지금 다 지금 어그러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냐면 그 두 단계의 공정에서 지금 휘청거린 거예요. 기술 리더십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한 1.5년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따라잡혔어. 왜냐하면 미세 공정 다음 단계에서 갔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역전이에요. 원B 공정이라고 하면은 12나노, 그다음에 이제 10나노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12나노 아직 안 돌입했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번에 HBM 공정에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봤을 때 혹시 그 원B 공정 자체가 14나노 공정 자체 상황들이 탁월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디램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많이 이제 좁아져가지고 아예 역전당하는 상황이고 TSMC와의 거리는 좁혀야 되는데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7나노 때부터 이제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해서 뭐 5나노, 4나노 갈수록 더 벌어지고 3나노 가면 또 완전히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지금 글로벌 고객사들을 확보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참 많긴 하죠. 삼성이 정말 잘해야 우리나라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군 상승의 대기를 맞았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일단 반응 잘했어요. 대응 잘했고 너무 좋은데 삼성까지 잘하면 지금 너무 좋거든 나라 전체가. 네. 오늘 그 한은 총재 발언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이제 그 성장률이 더 나올 수도 있다. 2.5%인데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다 반도체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반도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네. 하이닉스는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하나증권에서 나왔고요. 28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상향이 이미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되고 있는데 5.1조로 지금 컨센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5.6조 전망을 했습니다. 재고평가 환입은 0.5조 미만으로 추정을 했네요. 네, 뭐 그러니까 0.5조를 만약에 빼면 5.6조에서 빼면은 5.1조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1.5조고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6.5조 냈으니까 반도체 환입 1.5조 빼면은 이게 하이닉스와
실질적인 1분기 역전 당했고요. 그죠? 1분기 역전 당했고 실질적으로 대손 충당 환입이 1.5조면은 2분기도 역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HBM의 마진이 좋다라는 얘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렵네요. 디램 부분은 이제 가격은 전분기 대비 21% 정도 상승을 하는데 네. HBM3 이 8단이 공급이 개시된 영향으로 출하량도 14% 정도 의미 있게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을 시켰는데요. 24년도에는 26.2조 원, 25년도에는 43.3조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그 삼성전자 컨센을 증권사별로 이제 어떻게 추정하는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25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제일 높은 데는 한 77조 원대였고 네. 제일 낮은 데는 53조 원대였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가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43조 전망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삼성전자 추정치는 53조, 하이닉스는 43조 하면 10조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기 휴대폰 사업부하고 디스플레이 사업부하고 가전 사업부 떼고 나면은 R로 나오는 반도체 사업부는 하이닉스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지 이제. 그렇죠. 네. 네. 근데 캐파워 2배 차이예요. 캐파워 2배 차이인데 이익 차이가 별로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잘 할 거라. 잘해야죠. 믿어줘야죠, 나는 아직은. 다이나믹 코리아를 믿고 한국 분들을 믿습니다. 네. 잘 하시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PER이 110배에 달했다. 이건 생각도 안 한 뒤통수네. 그렇죠. 생각도 안 한 뒤통수야 이건 진짜. 예,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2005년도에 118배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예. 사상 최고 PER을 찍었던 때였고, 그냥 주가라도 올랐지 그때는 많이. 그렇죠. 예. 그 22년도 9월 달 그때는 PER이 22배였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110배로 5배 상승을 했잖아요. 22배에서 22년 9월에서 한 2년 만에 5배로 PER이 올랐는데 그 사이에 지수는 얼마나 올랐냐? 27% 정도 올랐습니다. 네, 멀티플이 5배 상승할 때 27%만 올랐어요. 지수가. 네. 근데 이제 신규 상장돼서 뭐 물타기 되는 거 그런 거 일단 제외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이 영향이 있겠지만 제외했을 때 P가 27% 오르는데 분모죠. 분자죠. P가 분모가 2인데 이 PER이 5배 상승하려면 2가 이론적으로 4분의 1토막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분의 1토막까지는 안 났지만 이 순이익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게 이 PER 뻥튀기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순이익이 떨어지니까 만약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회사가 1,000원 벌면 10배인데 100원 벌면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익이 떨어지면 PER 배수가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이거 물타기가 상당 부분 영향하지 않았을까?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물타기도 영향이 있었는데 사실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그 뭐 LG엔솔 상장 그거 제외하고도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나 뭐 LNF 같은 경우나 22년도에는 이익이 1,000억이 넘었잖아요. 몇 천억, 뭐 1, 2천억 이렇게 천억 단위였는데 그게 지금 적자 전환을 해가지고 그 이익이 다 빠졌는데 시총은 별로 안 빠졌잖아요. 빠지긴 했지만은 이익은 제로니까 사실 PER 배수가 개별 종목으로 무한대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23년도 최고점 대비해서는 빠졌는데 22년도 대비해서는 아직도 그때보다는 상승한 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PER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물타기의 제가 그래서 코스닥은 저희 지수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물타기가 되는 거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800원 자리에서 3,000 이상의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일단 신규 상장 그리고 유상증자 물타기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상승하는 것과 시총이 상승하는 것을 비교하면 지수는 얼마 안 올라가도 시총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지수는 10%밖에 안 올랐는데 시총은 20% 올라간다. 그러면 시총이 지수보다 2배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요국들로 과연 시총이 지수 대비해서 몇 배 올랐냐? 요거를 표로 정리를 해놓은 표가 이제 리서치 하름에서 정리를 해줬고요. 리서치 하름에서 정리한 표는 아니고 거래소에서 발표된 대외비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리서치 하름에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맨 위에 코스피 보면은 오른쪽에 지수 증가분 대비 시총 증가분이 5배입니다. 지수가 1만큼 올랐으면 시총이 5만큼 올랐어요. 지수 10% 오르는 동안 시가총액이 50%가 오른 거야? 57%가? 그렇죠. 맞아요?
아니요. 57%로 오른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5배인데 11% 오를 때 57%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쉽게 얘기하면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가는 동안에 시가총액이 2,000조에서 3,000조가 넘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 또 욕 나오네 또. 아, 그런 진짜. 거죠. 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5배대예요. 근데 그 밑에 나스닥 보면은 한 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빼잖아.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슬슬 빼거든. 그렇죠. 그 저게 지수에서. 아주 정직한 방식이죠. 네. 뭐 밑에 이제 높은 데도 있어요. 중국 8배. 중국 가지고는 위안을 얻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아래 일본도 1.1배대, 대만 1.5배. 밑에 홍콩은 안 써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차이여서 그런가 봐요. 홍콩 더 심하네. 네. 그리고 프랑스 1배, 캐나다가 1.88배, 독일이 0.6배. 독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네 저거는. 거의. 네, 그리고 이탈리아가 한 3.97배. 이탈리아가 그나마 조금 높은데 그래도 국장만큼은 안 되거든요. 네. 국장이 왜 저렇게 유독 아니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안 이건 좋을까? 대주주의 나라라서 그래. 돈을 땡기고 싶은 거야. 그리고 쪼개기 상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 뭐 H 뭐 회사 있잖아요. 네. 그거 한 개였어 회사가. 아니 나 두 개였다. 하고 미포하고 사모까지 세 개였는데 지금 난 그래서 도대체 몇 개인 줄 있는데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거대한 그렇죠. 집단이야.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네. 엄청나게 많던데 네. 중공업, HT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아무도 우리 시장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수급이 코스닥 수급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니까 왼쪽에 보면 이제 개인 누적 순매수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밑에 쭉 올라오죠.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 반면에 기관은 순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으로 몇 년째 팔지도 않고 계속 사지도 않고 계속 팔기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냥 플레이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만 봐도 비슷하죠. 개인만 2천억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은 팔면서 계속 이렇게 코스닥에 관심을 이렇게 안 주고 있는데 아니 저기 팔려면 들고 있어야 팔 거 아니야. 신기하네. 예전에 그러면- 사놨던 거 파는 거겠죠. 그러면은 혹시 IPO 하기 전에 사놓은 거를 파는 거 아닐까? 그것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일부 있긴 있을 것 하겠지만 같죠. 네, 최근 한 21년, 22년도부터는 네. 상당히 이제 코스닥이 22배에서 PER이 100배, 110배까지 올라오는 구간에 엄청나게 지금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국내 그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네. 개인 빼고는 아무도 플레이를 안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거래소가 저렇게 5배씩 시총 안 올라가게 지수하고 좀 보정을 좀 해주세요. 좀 그럼 좋겠어.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생각이 드는 게 금수저는 유예가 돼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 거버넌스부터 개선을 해야지. 네. 네. 아니 근데 거버넌스 금투세부터 도입하면 안 아니 된다. 자꾸 이제 자식들한테 내일 물려주고 있다는 이거 자체가 거버넌스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그지?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분들한테 희망을 안 갖고요. 우리는 중간에 끼인 세대고 경계 세대고 우리보다 젊은 세대들 80년대 90년대생들이 바꿔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 상장되는 문제, 뭐 물적 분할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선돼야 될 여지가 너무 커서 이런 것부터 좀 여야 합의해서 잘 해결을 조금씩 해나가고 네. 그 이후에 조금 평평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면 네. 그때 선진국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금수세를 매기면 그때는 타격이 훨씬 덜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반발도 훨씬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이 잘 되고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잘 뻗어나가려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식구들 중심으로 가면은 되겠냐고 이게. 옛날에 그 한진 그룹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사회를 자기 친인척 또는 아는 사람으로 다 갖다 박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되게 어려움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깜짝 놀란 게 저는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죽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되게 시장에서 막 거버넌스 최악이고 막 이런 회사들만 거래량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거버넌스가 이제 남양유업이라는 회사였잖아요. 그 회사는 뭐 지금은 해소가 됐지만 그 회사는 거래 대금이 엄청 줄었어요. 거래량이 아무도 지금 관심 없는 회사가 수준인데 뭐 그 회사보다도
반도체 소부장에서 더 거래대금이 낮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10억이 안 돼요. 네, 거래대금이. 그래서 물론 제가 장 중에 아까 오후에 본 거지만 뭐 DN 뭐 같은 회사는 한 7억 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저렇게 좀 경쟁력을 많이 좀 잃어서 외국인들이 관심 안 갖고 기관도 안 사고 뭐 이러면서 제일 문제점은 코스닥 안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까지 다 싸잡아서 수급의 피해를 보면은 이게 참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한화에서 그 저기 공개 매수 했잖아요. 근데 또 완전 헐값에 사는 거야. 공개 매수를 완전 헐값에. 그러니까 그 기존 주주들은 진짜 개 열통 터지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그 자식대로 또 넘기잖아. 근데 그렇게 자식이 중요한가 왜? 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자식한테 넘겨주는 것도 있지만 훌륭한 경영자 찾아가지고 넘겨주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자기네들은 주주로 빠져가지고 옆에서 이사회 권한 행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지 참.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유통업체들에서는 사주한테 맞춰준다고 사주의 그 저기 뭐지 캐릭터를 가지고 의류 제품을 만들고 막 그래. 팔리겠냐고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잘 안 하잖아요. 욕심도 높고 목표도 높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대학생 때 그 취업을 하면 월 200만 원만 받아도 지금보다 너무 행복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100만 원만 받으면 충분한 줄 알았어. 100만 원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랬더니 네. 그 면접관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 막 웃더라. 저도 이제 200만 원 받아도 저는 행복할 것 같다고 하니까 엄마가 웃었어요. 근데 실제 취업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목표가 올라가고 눈높이 올라가고 한데 지금 생각하면은 한 50억 정도 먹으면 행복할까? 근데 50억 있는 사람은 또 더 높은 목표를 또 세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벌들도 결국 계속 목표가 높아져서 아무도 만족을 못해서 계속 이게 돈 욕심 때문에 욕심이 끝도 없어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60년대생들은 못 먹고 못 살고 전쟁 후 세대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쳐도 한 70년대 중반생부터는 우유도 먹고 그랬거든요. 시골 출신 아니면은 아주 저 깡시골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좀 명예로운 거를 좀 더 욕심을 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로 기업가들이 좀 거듭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아니 뭐 사실은 뭐 돈 집 있고 돈 몇십억 있으면은 뭐 별로 그 다음부터는 차이 없거든. 뭐 차이가 있어. 뭐 밥 뭐 5개 6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집 있고 차 있고 하면 그냥 뭐 쓰면서 좀 살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막상 집 하나 사고 차 한 대 사면 또 욕심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 뭐 남들보다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삶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거를 바라야 되는데 괜히 남보다 뽐내려면 존경받으려고 해야지. 존경받는 건 멋있는 기업을 만들면 존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토로의 시간이었고 네. 그래도 응원합니다. 복장 잘 되길. 나침반님 오늘 한국 시장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